네, 저는 오늘 리그레션과 SVM을 주제로 세션을 맡게 된 응용통계학과 2학번 국이 이승원입니다. 일단 제가 맡은 리그레션과 SVM은 이제 머신러닝의 가장 기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잘 들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는 세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지도학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회귀와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SVM 순서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리그레션과 SVM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머신러닝의 타입에 대해서 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신러닝에는 supervised, unsupervised, reinforcement 이렇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랬을 때 오늘 저희가 배우게 될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은 지도학습의 분류입니다. 이 외에도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비지도학습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지도학습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도학습이란 일단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정답이 존재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제 레이블이 있고 그 인풋에 대한 정답이 존재할 때 이제 그런 머신러닝을 할 때 지도학습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 인풋 데이터는 이산형인 데이터와 연속형인 데이터로 나눌 수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회귀와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네, 어서 오시고. 네. 회귀는 이제 연속형 수치와 연속형 자료를 예측할 때 회귀를 쓰게 되고 이산형 수치와 범주형 자료를 예측할 때는 분류를 쓰게 됩니다. 이랬을 때 회귀는 변수들 간의 함수적인 관계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고 분류는 이미 정해진 몇 개의 클래스 레이블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이때 2개 정도를 분류를 하게 되면은 바이너리, 이중 분류가 되고 3개 이상이 되면은 멀티 클래스, 다중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이 회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수치형 인풋 데이터 뭐 1, 1, 3, 4, 9, 7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예시로는 뭐 주식 예측이나 이럴 때 회기를 쓰게 되죠. 그리고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이미지의 정답은 뭐 고양이다. 혹은 뭐 강아지다, 새다 이런 식으로 정답이 주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어떠한 비슷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개다, 이것이 고양이다, 이것이 새다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학습을 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무엇이 됐든 우리가 데이터를 받으면 해야 하는 태스크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을 하고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론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보게 될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제 회귀에 들어가게 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SVM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왜 클래시피케이션에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이럴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0과 1로 리그레션을 시켜서 0.5 기준으로 0.5보다 넘게 되면은 1로 분류가 되고 0.5보다 작게 되면은 0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식을 쓰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 혹은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리그레션 부분부터 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일단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 하나와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 간의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 x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고 종속 변수 y는 다른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수가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x의 개수가 몇 개인지냐에 따라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독립 변수가 이제 뭐 2개 이상 이렇게 되면은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 됩니다.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흩뿌려져 있을 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1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K개로 종속 변수를 예측하고, 이럴 때 이러한 선형식을 찾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형식을 데이터에 가깝게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식은 이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립 변수 1개로 종속 변수 y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형식은 x가 하나이고 이제 베타 제로에 베타 1, x1 이런 식으로 모형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X축이 있고 Y축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Y절편이 베타 제로고 기울기가 베타 1인 일차함수로 출력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것은 학습 파라미터인 회귀계수 베타 제로와 베타 1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죠. 이거는 독립 변수가 여러 개가 되니까 x가 여러 개로 이제 종속 변수 y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x1, 뭐 x2, xk까지 개수가 여러 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데이터를 볼 때 절편과 기울기로 이루어진 하이퍼플레인들로 데이터를 설명하는 모델을 짜야 합니다. 왜냐하면 2차식에서는 2차에서는 선호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이게 3차식으로 가게 되면은 하이퍼플레인으로 이것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회귀계수는 아까 전과 비슷하게 베타 제로, 베타 1 그리고 뭐 베타 k까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까지는 뭐 별로 문제가 없으시죠? 뭐 여기도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베타가 그럼 대체 무엇이냐라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겠죠. 회귀계수 베타의 의미는 다른 입력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x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y의 평균적인 변화량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그샘플을 보시면 제 몸무게를 예측하는 회귀식을 쓴다고 생각을 네, 다시 시작할게요. 제 몸무게를 예측한다고 해봅시다. 그때 변수가 x1이 한 달 동안 야식을 먹은 횟수, 그리고 x2가 한 달 동안 운동한 시간을 우리가 독립 변수로 삼고 제 몸무게 종속 변수를 예측을 해본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제 그 해석을 보시면은 제가 야식을 먹은 횟수가 1회 증가할 때마다 제 몸무게가 1.5kg씩 증가한다라는 게 베타 1 1.5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운동하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몸무게가 3kg씩 감소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이제 베타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회귀 개수를 보면서 운동을 1시간 하는 것이 야식을 한 번 먹지 않는 것보다 효과가 평균적으로 2배 더 크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입력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을 알고 이제 분석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귀계수가 무슨 뜻인지도 알겠고 회귀식을 어떻게 쓰는지도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회귀계수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 핵심이 되겠죠. 이랬을 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OLS라고 하는 최소 자승법 그리고 ML이라고 하는 최대 우도법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OLS 기법에서도 이제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정규 방정식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이값 분해로 유사 역행열을 구해서 정규 방정식을 변형하여 베타를 추정한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법을 이용해서 이것을 추정하겠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방법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OLS라고 하는 최소 자승법은 잔차 제곱합 SS2를 최소화하는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OLS를 알기 위해서 먼저 잔차 제곱합이 무엇이고 그거를 왜 최소화하는지를 알고 가야 되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데이터 회귀식 간의 차이를 가장 작게 만드는 회귀계수를 찾아야 한다라고 여기 PPT에 적혀 있는데요. 그 말이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y 햇은
이제 추정치죠. 우리가 선형식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 올라가는 것은 추정치가 되고 여기 밑에는 실제 값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추정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잔차라고 하고 실제 출력 변수와 예측한 출력 변수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우리는 표기를 이 i라고 하고 이때 e는 에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값에서 추정 값을 빼면은 우리는 잔차를 구할 수 있다. 근데 회귀 개수를 잘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잔차를 줄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회귀 개수를 추정할 수 있고 올바른 선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잔차 제곱합은 어떻게 구하냐? 쉽습니다. 잔차를 제곱을 한 값을 이제 잔차 제곱합이라 하고 sum of squared errors라고 해서 SSE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랬을 때 뒤에 나중에 어떻게 선형식을 구하는지에 대한 수식을 보기 위해서 먼저 평균 제곱 오차라는 개념도 여기서 짚고 가야 할 텐데요. 우리는 이것을 MSE라고 하고 이때 N은 이제 데이터 포인트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데이터 포인트의 수. 그리고 K는 독립변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입력변수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빼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때도 뭐 n-1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빼주었을 때 예측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1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최소장수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잔차, 그리고 잔차 제곱하, 평균 제곱 오차를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알았다. 그러면 최소자승법의 첫 번째 분야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1, 2, 3번 중에 1번 정규 방정식으로 어떻게 이 회귀 개수를 추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SSE를 최소화하는 벡터 값을 찾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 i-y -i 제곱 이게 SSE의 값이죠. 이것을 최소화하는 베타 값을 찾아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랬을 때 정규 방정식이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렇게 튀어나온 건가? 이 베타를 어떻게 해서 이걸로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밑에는 이제 벡터로 표현된 x, y, x, 베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어쨌든 다중선형 회귀식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중선형 회귀식이라고 했을 때 y-햇은 w0, w1에 x1, w2에 x2 해서 WD에 XD까지 이렇게 쓰면은 다중선형 회귀식을 만들 수가 있죠. 이것은 아까 전에 앞에서 보았듯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W는 이제 여기 써져 있는 베타와 같은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독립변수를 X라고 하는데 이거를 벡터로 표현을 하면 X1, X2, XD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차원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가중치 벡터 W를 우리는 파라미터라고 하죠. 보통 개수 또는 모수 이거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하면 W0, W1, WD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선형식을 표현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y의 햇은 뭐 fx라고도 둘 수 있겠죠. 이거를 w0, w1 해서 wd 그리고 1, x1, x2, xd 이렇게 두 개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벡터로 표현을 했을 때 W의 트랜스포즈 X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이런 트랜스포즈나 이런 벡터로 만드는 형식을 계속 뒤에서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이제 그러면 정규 방정식에 대한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규 방정식은 옆에서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SSE를 최소화하는 벡터를 찾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식입니다. 그랬을 때 SSE를 가지고 정규 방정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전에 SSE를 잔차 제곱합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거를 쓸 때 실제 값에서 수정값을 뺀 값의 제곱이 잔차 제곱합이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회기식을 추정을 할 때 얘를 W0, W1의 X1, WD의 XD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베타라고 써졌기 때문에 이것을 베타0, 베타1, 베타 D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해봅시다. 이랬을 때 이 식은 이 WI를 이러한 선형 회기식으로 바꾸었을 때 YI는 마이너스 베타1, 마이너스 베타1의 X1, 마이너스 베타2의 X2 해서 마이너스 베타 D의 뭐 XD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아 근데 이제 여기 식을 보면은 원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I를 한번 붙여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는 1에서 뭐 D까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한번 이거를 어떻게 바꿀지를 생각을 해볼 때 뭐 간단한 공식이라고 하기에도 뭐 한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벡터화 시켜서 표현을 해보면은 AI의 제곱이 AT의 A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Y-XB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Y-XB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XB라고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 트랜스포즈를 한번 넘겨보려고 해요. 이렇게 넘겨보면은 YT의 XB의 T 하고 Y의 마이너스 XB 그리고 이거를 정리를 다 전개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XT의 Y 마이너스 YT의 X 베타 마이너스 X 베타 T의 Y의 플러스 X 베타 T의 XB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트랜스포즈의 개념을 잠깐 떠올려 보면은 YT의 XB가 이제 트랜스포즈 시키면은 이것과 같다라는 것을 선형대수에서 배웠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넘겨보면은 YT의 Y고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베타 t의 XT의 Y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정리를 해보면은 플러스 베타 t의 XT의 X 베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SSE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SSE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최소화하는 벡터 값은 어떻게 찾냐? 여기 있는 베타를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 이 SSE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가장 0이 되는 값이 최소값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미분을 해보면은 베타에 대해서 여기서는 베타가 없으니까 그냥 날아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xty 잠깐 지울게요. 플러스 2xt의 x 베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베타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얘를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은 2xt의 xb, 2xt의 y 해서 이 2를 없애면은 이러한 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는
만약에 xt의 x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행렬이라면 베타는 이제 xt의 x의 인버스 xt의 y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규 방정식을 통해서 베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지저분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깔끔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 xt의 x가 역함수, 그러니까 인버스가 존재를 할 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쨌든 제약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정규 방정식의 단점은 이 역행렬을 구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행렬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특이값 분해를 해서 유사 역행렬을 구한 뒤에 정규 방정식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그 베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특이값 분해라는 것은 어떤 n by n 실수 행렬 A를 이제 어떠한 조건의 행렬의 곱수로 분해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특이값 분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러한 세 개의 행렬 곱수로 분해가 될 때 우리는 특이값 분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 U는 n by n 직교 행렬이 되고 여기서는 n by n, v는 n by n 직교 행렬이 되고 얘는 n by n 행렬이 됩니다. 뭐 이런 게 있다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유사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유사 역행렬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n by n 실수 행렬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이 A 플러스를 유사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그 네 가지 조건은 이 밑에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이런 유사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 역행렬이 정규 방정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유가 항상 구할 수 있고 정규 방정식을 이용한 방법보다 계산 복잡도가 낮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원래는 이러한 정규 방정식을 다 구해야 했지만 유사 역행렬을 구해서 깔끔하게 이 방식으로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자승법에서 정규 방정식이 있었고 그것을 변형한 특이값 분해로 유사 역행렬을 구해서 정규 방정식을 통해서 베타를 구할 수 있다라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는 경사하강법이 있습니다. 뭐 GD라고 써놨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죠.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고 경사를 구하고 그 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동시켜서 그 값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죠. 이랬을 때 우리의 목표는 손실 함수를 최소화해서 모델의 최적 파라미터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SSE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다고 했을 때 이제 경사를 이렇게 하강을 시켜서 최적의 값까지 도달을 할 때 의미가 있겠죠. 이랬을 때 손실 함수로 아까 전에 배웠던 MSE 값을 이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 저번 세션에도 진행자분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머신러닝에서의 선형 회귀의 목적 함수가 딥러닝에서의 회귀계수의 손실함수와 같기 때문에 딥러닝에서 다루는 경사하강법을 머신러닝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만 짚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배웠던 최대 우도법입니다.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이래서 이제 ML이라고도 부르죠, 쉽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배웠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가보도록 합시다. 최대 우도법이라는 것은 관측치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도를 최대화시키는 분포의 모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그래프가 있다고 쳤을 때 이러한 데이터 X에서 주황색 곡선과 파란색 곡선 중에 어느 곡선으로부터 이 데이터가 추출되었을 확률이 높냐를 MLE로 구할 때 이제 ML이라는 게 이런 거를 의미를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주황색보다 파란색이 훨씬 작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황색 곡선으로부터 추출되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도라는 것은 데이터가 어떤 분포로부터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이 가능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샘플의 높이를 다 구해서 이거를 다 곱하게 되면은 그것을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확률을 다 곱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최대 우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황색 곡선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최대 우도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았을 때 먼저 likelihood 펑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likelihood 펑션은 이 곱셈 값이 가장 커지는 세타를 추정값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방식이 곱하기로 하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로그를 취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이제 곱하는 값이 다 이렇게 더하는 값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편미분을 세타로 했을 때 0이 되는 세타 값을 찾아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모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이제 어떻게 모수를 찾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은 스케일링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 변수들의 범위와 분포가 크게 다를 때 이제 여기 예를 보시면은 x1이 0부터 1 사이 값을 갖고 x2가 뭐 10,000부터 뭐 100,000 사이의 값을 가진다고 보았을 때 이 y를 추정할 때 있어서 x1의 특성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수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 변수들의 범위와 분포를 이제 맞게끔 재정의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스케일링이라고 하고 스케일링의 대표적인 방법에는 표준화, 정교화, 로그 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라는 것은 서로 다른 범위의 변수들을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가우시안 정규 분포로 가진 값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정교화는 서로 다른 범위의 변수들의 크기를 통일하기 위해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0과 1 사이 범위의 분포로 조정하게 되는 거고 로그 변환은 데이터 간 편차를 줄여서 외도와 첨도를 줄여 정규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파이썬에서 쓴다고 했을 때 이제 scikit-learn 패키지를 통해서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뭐 대표적인 게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고 민맥스 스케일러가 있고 맥스 ABS 스케일러가 있고 로버스트 스케일러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모든 피처가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민맥스 스케일러는 최대값, 최소값이 각각 1,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스 ABS는 0을 기준으로 절대값이 가장 큰 수가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추정을 하는 것이고 로버스트 스케일러는 중앙값이 0이고 1분위에서 3분위 값을 모두 1로 조정을 해서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줄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각각의 데이터에 맞게 이러한 스케일러들을 사용을 하면 되고 과제에서도 이제 이런 스케일러를 사용하는 과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링까지 했어요. 그러면 선형식도 만들었고 뭐 스케일링해서 다 했다 이랬을 때 이 선형 회귀식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랬을 때 결정계수는 Rsquare라는 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 Rsquare 값은 회귀 모델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해 주는지를 가리키는 지표로 0과 1 사이 값을 가지게 됩니다. Rsquare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선형 회귀 모형의 설득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0에 가까우면 평균으로 예측한 성능과 같다는 것이고요. 이랬을 때 결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Rsquare 값은 SST분의 SSE 그리고 여기서 1-SST분의 SSR이 되는데 이 이유는 SST가 이제 총합이기 때문에 SSR과 SSE를 더한 값이랑 같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SSE도 여기에 있죠. 근데 혹시 좀 덥지 않으신가요? 안 더워요? 괜찮아요? 괜찮아.
저만 더운 게 아니죠?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죄송해요. 네, 계속 할게요. 자, 이제 다중선형 회기의 변수수가 증가할 때 문제들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변수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과대적합, 오버피팅 문제와 다중공선성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때 과적합이라는 것은 출력 변수와 상관성이 없는 입력 변수 때문에 선형 회기식이 복잡해지기만 하고 이로 인해서 학습 데이터가 과대적합되어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랬을 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쪽 부분을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underfitting이라고 하고 얘를 이렇게 하나하나 너무 딱 맞춰가지고 예측을 하게 되면은 overfitt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추정을 할 수 있을 때 옵티멀하다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드리고 다중공선성이라는 것은 입력 변수들끼리의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공선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회귀계수가 불안정해져서 학습 데이터에 따라 추정되는 회귀계수의 변동성이 심해지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야겠죠. 자, 먼저 과대적합 판단 지표가 있습니다.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R-squared보다 adjusted R-squared나 predicted R-squared 지표가 좋아요. 왜냐하면 변수의 수가 증가하면은 이제 SSR 값이 증가하게 되고 R-squared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adjusted R-squared 값은 이제 모형에 사용된 입력 변수 수만큼 페널티를 주게 되는 것이고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NP-1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뭐 이런 식이 있어요. 그리고 predicted R-squared는 학습 데이터로 만든 회귀 모형을 검증 데이터로 예측 성능을 평가한 지표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게 중요하죠. R-squared 값에 비해서 adjusted R-squared나 predicted R-squared 값이 현저히 낮다면 과대적합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중공선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 지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관계수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VIF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입력 변수 간의 상관계수 행렬을 구해서 다중공선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CORR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컬럼에 있어서 뭐 x1, x2, 뭐 y, x1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쪽 값을 보면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죠. 그렇게 다중공소성을 파악할 수가 있고 VIF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판단 지표로 상관계수 행렬로 확인하기 힘들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제 R-squared K 변수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 K번째 변수를 이 K번째만 빼고 나머지 선형식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K번째 변수를 추정을 한 다음에 이제 R-squared 값을 예측을 하고 1-R제곱분의 1이 이제 VIF 값이 되는데 이것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K번째 변수가 다중공선성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보통은 판단을 하고 제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정규화와 규제라는 개념을 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화랑 규제는 어떤 개념이냐라고 했을 때 회귀의 개수에 관한 규제항을 추가함으로써 영향력이 없는 입력 변수의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과대적합과 다중공선성이 있는 거를 판단을 한 다음에 제거하는 방식이 있었던가 하면은 이번에는 규제항을 추가를 해서 불필요한 입력 변수의 회귀 개수 값을 0에 가깝게 가져가서 없애는 방식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규제항을 추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버피팅 됐던 게 이제 옵티멀하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정규화된
뭐 선형 회귀라는 것은 이제 리찌와 라쏘 이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리찌라는 것은 입력 변수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출력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고, 이때 규제항은 회귀 개수의 제곱합을 대입하게 됩니다. 제곱합을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게 되고, 라쏘 회귀는 출력 변수에 미치는 입력 변수의 영향력 편차가 큰 경우에 절대값 합을 이제 규제항에 추가를 하게 돼요. 이때 여기 람다는 하이퍼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많은 회귀 개수를 0 혹은 0에 가깝게 만들게 됩니다. 자, 리찌와 라쏘를 언제 쓰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실제로 코드를 돌리는 과정에서는 각 모델 성능 좋은 거를 그냥 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팁 아닌 팁인 것 같고. 네. 자,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 정도까지로 하고, 다음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아까 전에 클래시피케이션의 종류로 말씀을 드렸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Y가 범주형이면서 0 또는 1인 경우 사용되는 회귀 모델로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때 추정 확률이 0.5가 넘으면은 해당 클래스에 속한다고 판단을 하고, 0.5에 속하지 않으면은, 이제 넘지 않으면은 해당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다고 예측하는 이진분류 모델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출력 변수의 범주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면은 다중 클래스 분류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로지스 리그레션의 예시로는 밑에 수신된 메일이 스팸 메일인가 아닌가 이렇게 0, 1로, 종량이 악성인가 아닌가 0, 1로 나누게 됩니다. 이 말고도 뭐 타이타닉 같은 거 보면은 사망 생존, 아니면 우리 뭐 실패 성공, 합격 불합격 이런 것들도 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선형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에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0과 1 값으로 있을 때는 선형으로 피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변환을 시켜서 곡선으로 피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잘 피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랬을 때 여기 0.5를 기준으로 이 위는 뭐 발생했다, 이 밑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 선형식을 이제 곡선으로 바꾸느냐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오즈랑 로짓 변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오즈의 개념과 로짓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봐야 합니다. 이때 오즈라는 것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확률 분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건이 발생한 확률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확률보다 몇 배가 더 높은가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에 이렇게 선형식으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시로 종속 변수의 범주가 1이 성공, 0이 실패라고 할 때 이제 성공할 확률이 0.8이라면은 오즈는 0.8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8에서 0.2분의 0.8 해서 4. 그래서 성공 확률이 실패 확률보다 4배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즈의 개념이고, 로짓의 개념은 오즈의 로그를 취하게 된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로그 1-t분의 p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입력값의 범위가 0 또는 1이잖아요. 그래서 0 사이에서 1 사이인데 그걸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출력이 됩니다. 그랬을 네.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빨리 질문을 주셨네요. 이게 왜 나오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이 다음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죄송해요. 이 로지스틱 펑션이라는 것은 로짓 변환에 의해서 역함수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뭔 개념, 뭔 소리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잠시만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로그 P의
1-p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여기서 내려온 거에 로그를 취한 값인 거잖아요. 그래서 W0, W1, X1, W2, X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 1에 X1, X2, XI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WT에 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고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로그의 P의 1-P는 WT의 X 그리고 이것을 FP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로짓을 변환하는 역함수라고 보았을 때 이것을 역함수를 취해보면은 P는 F 인버스 Y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Y라고 쳤을 때 그랬을 때 여기서 Y 값이 이것이므로 이거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거를 식으로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로그 2의 P의 1-P는 WT의 X 이렇게 표현이 원래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넘겨주면은 P의 1-P 2의 X 이렇게 됩니다. 로그를 이제 벗겨준 거죠. 그랬을 때 P는 2의 WTX 마이너스 P의 2의 WTX 이렇게 되고 이것을 P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1 플러스 2의 WTX P의 2의 WT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P는 1 플러스 2의 WTX분의 2의 WTX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P를 이제 확률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분모 분자의 2의 T 그러니까 2의 W의 TX 이걸 둘 다 나눠주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로지스틱 펑션은 선형 회귀와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합 형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형태가 아까 전에 로그 변환을 했을 때 여기서 1,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의 꼴을 생각을 해보면은 1 플러스 2의 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 x 자리에 이 선형식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2분의 1을 기준으로 이 선형식을 넣었을 때 여기 위는 이제 1로 분류가 되고 여기 밑은 0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값이 0보다 클 때는 1로 분류가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파라미터 W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여기까지 구한 것은 이제 어떻게 식이 이루어지느냐였고 그리고 파라미터를 최저값으로 찾을 때 똑같이 MLE를 쓰게 됩니다. 이 라이클리후드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P의 곱셈 형식 또 1-P의 곱셈 형식 이거는 사건이 발생한 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랬을 때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정의가 되면은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그를 취해주면은 이런 꼴이 취해지게 되겠고 그리고 이거를 나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곱하기가 더하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정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최대로 하는 파라미터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최대로 하게 되면은 맥스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돼요. 그랬을 때는 이제 경사 상승법을 통해서 기울기가 상승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로스 펑션으로 만들게 되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맥시멈을 시켜야 하는 것을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미니멈으로 바꾼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손실 함수를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고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W를 찾는 문제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리그레션이고 그 다음부터는 SVM인데요. 여기서 한번 끊고 SVM 가도록 할게요. PPT 수정을 먼저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아까 SSE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SSR이고 이게 SSE로 자리를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교재마다 SSE랑 SSR을 바꿔 부르는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SSE와 SSR을 잘못 썼다는 걸 알고 바꿔 쓰다가 이 위에 것까지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수정을 했고 SVM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VM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수리적인 모델링이 필요하고 뭐 어떤 거를 쓰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VM이라는 거는 서포트 벡터 머신의 줄임말이고 머신러닝 분야 중에 하나로 패턴 인식이나 자료 분석을 위한 지도학습 모델입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다른 데이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제 하이퍼플레인을 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이 있으면은 하이퍼플레인을 그어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거를 이제 SVM이라고 합니다. 이제 SVM은 기본적으로 이진 분류, 그러니까 이제 뭐 1 아니면 0 이런 거를 위한 알고리즘이나 이제 다중 분류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0000 별별별 세모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중 분류 SVM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꼭 이진 분류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VM은 초평면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직선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위에서는 그림에 이제 2차이기 때문에 1차인 직선으로 구분을 했지만 SVM이 이제 3차로 되면은 이제 초평면, 2차인 초평면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플레인으로 나누는데 이 하이퍼플레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n차원 공간에서의 하이퍼플레인은 마이너스 1차원의 서브스페이스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플레인이 3차원이 주어졌을 때는 하이퍼플레인은 2차원 면이 되고 2차원이 주어졌을 때는 하이퍼플레인이 1차원 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직선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SVM을 이제 1번, 2번, 3번 모두 잘 구분하고 있어요. 이 하이퍼플레인들이. 근데 이게 똑같이 좋은 분류일까? 라고 물었을 때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넣었겠죠? 그랬을 때 어떤 게 가장 좋냐라고 했을 때 여기 빨간색 분류기가 가장 좋은 분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라고 물었을 때는 마진을 최대화하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마진이 대체 뭐냐라는 거를 설명하고 가야겠죠. 그랬을 때 먼저 서포트 벡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벡터는 이제 선이 있으면 그거와 가장 가까운 이제 포인트를 의미를 하고 마진은 하이퍼 플레인과 서포트 벡터 사이의 최소 거리의 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플레인이 있을 때는 이거를 더한 값이 마진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마진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마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마진을 최대화하게 되면은 로버스니스가 최대화되고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상치의 영향을 받는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번에서는 1, 2, 3, 4, 5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평균이 3, 중앙값도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번은 1, 2, 3, 4, 100 이렇게 있을 때 평균은 22, 중앙값은 3 이렇게 되죠. 이랬을 때 평균이 100이라는 아웃라이어가 있잖아요. 이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받아서 2번은 값이 크게 바뀝니다. 3에서 22로. 근데 1번에서는 이제 평균은 크게 바뀌었지만 중앙값은 똑같이 3이에요. 그래서 평균은 로버스트하지 않다고 보고 중앙값은 로버스트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SVM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진을 크게 하여서 일반화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만약에 이 빨간색 선이 아니라 이제 검은색 선들이 하이퍼플레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런 새로운 파란색 포인트가 찍혔다. 혹은 노란색 포인트가 새로 찍혔다. 이게 노이즈가 생겨서 좀 더 오른쪽 혹은 왼쪽에 찍혔다라고 했을 때 이 검은색들은 분류를 똑바로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은색 구분선들은 로버스트하다고 볼 수가 없고 이러한 이상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진을 최대화할 때 로버스트니스도 최대화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마진을 보면은 여기 1번에서는 이거 더했을 때 0.31, 2번에서는 얘 더했을 때 1, 3번에서는 얘 더했을 때 1.06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트레이닝 셋의 마진을 최대화한다. 트레이닝 셋의 마진을 최대화한다. 트레이닝 셋. 이거는 이제 minimizing, generalization. 죄송해요. generalization error. 그래서 일반화 에러를 줄인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랬을 때 좋은 프레딕션 퍼포먼스가 된다라는 것을 언급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퍼플레인을 이제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고 볼 때 이제 막 숫자가 나오니까 약간 머리가 아파질 것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아팠어요, 예전에. 그랬을 때 이제 하이퍼플레인을 어떻게 찾냐라는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하이퍼플레인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제 2차원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 X가 X2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차원이 뭐 3차원 이렇게 높아지면은 더 많은 X가 사용이 되게 돼요. 이랬을 때 궁금하게 되는 점이 얘는 왜 0이고 얘는 1이고 왜 얘는 마이너스 1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마진이라고 두기로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2분의 1 마진, 얘는 2분의 1 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도 어쨌든 이런 마진이 있을 때는 S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랬을 때 얘를 나눠줘요. 다 2분의 n분의 2로 다 나눠줍니다. 얘가 1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얘를 다시 W0, 얘를 다시 W1, 얘를 다시 W2로 재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게 돼요. 그랬을 때 이 2번을 1이 되는 것을 플러스 플레인,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플레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레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플러스 플레인이었잖아요. 이것보다 위에 있는 점들을 이제 1보다 큰 점들이라고 보고 이 마이너스 플레인보다 아래에 있는 점들을 마이너스 1보다 밑에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 플러스 플레인 위에 있는 점들을 x 플러스라고 하고 마이너스 플레인 위에 있는 점들을 x 마이너스라고 부른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이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자,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의 관계는 평행이동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평행이동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플러스 플레인 위의 점을 이렇게 설명을 해본다고 칩시다. 이 위에 있는 플러스 플레인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얘를 마이너스 플레인 위에 있는 점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람다가 곱해진 평행이동 형식으로 x 플러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를 전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위에서 마이너스 플레인 위에 점이 있을 때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2의 결과값이 이렇게 되고 이랬을 때 람다 값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뜬금없이 람다를 왜 설명해 주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이 W 하이퍼플레인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람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구할 때 마진을 최대화하는 기법으로 쓰게 되는데 그때 람다가 쓰이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하이퍼플레인은 마진이 최대화되는 그런 지점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 함수는 마진을 최대화하는 이제 하이퍼플레인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먼저 마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마진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플러스 플레인 위에 있는 x 플러스 마이너스 플레인 위에 있는 x 마이너스의 거리를 우리가 마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소거리였으니까. 이것을 이제 L2 놈으로 구할 수 있는데 놈이라는 것이 선형대수에서 벡터의 크기나 길이를 측정할 때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2차원 상에 있으니까 이제 P가 2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X 플러스 플레인에 있는 X 플러스는 이제 평행 이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얘가 이제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러면 람다의 W만 곱해진 P가 2인 놈으로 표현이 되고 이것을 이 공식에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쭉쭉쭉 하게 되면은 마진이 이러한 꼴을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구한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마진을 최대화시키는 W 하이퍼 파라미터다 라고 보았을 때 맥스 이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최대화 문제가 최소화 문제로 바뀌게 돼요. 그랬을 때 왜냐하면 이게 네 이렇게 됩니다. 죄송해요. 우당탕탕이네요. 이랬을 때 이제 이 L2 놈이라는 게 제곱근을 포함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제곱을 하여서 목적 함수를 제곱을 하는 꼴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때 목적 함수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해 최적화하고자 하는 함수, 이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마진을 구했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미니멈 하는 그런 함수를 구했는데 그게 제곱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곱을 시키는 목적 함수를 변경하였다. 왜냐하면 W를 구하는데 제곱을 해도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만 이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목적 함수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크사이라는 개념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선형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 오차를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꼭 선형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오분류를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애가 뭐 이상한 데 찍혀 있다고 봅시다. 얘를 구별하기 위해서 뭐 이런 데다가 하이퍼플레인을 그으면은 일반화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허용하는 이제 하이퍼플레인을 긋게 되면은 오분류를 허용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슬랙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래 속해 있어야 하는 클래스 여기죠. 여기에 서포트 벡터를 지나면서 분류 촉평면과 평행한 여기와 평행한 오분류를 일으키는 데이터상에까지의 거리를 이 크사이라고 합니다. 그냥 복잡하니까 이 빨간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분류 데이터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걸 하면은 목적 함수에 이 오분류 데이터를 허용하는 정도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 C가 마진과 트레이닝 에러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이 C가 커지면은 에러를 많이 허용하지 못해서 오버피팅이 되고 C가 작아지면은 트레이닝 에러를 많이 허용해서 언더피팅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 C가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C 값을 높게 설정한 경우 모든 샘플을 올바르게 분류를 하기는 하나 이상치가 들어오면은 이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하드마진 분류가 있고 C 값을 낮게 설정하는 경우 샘플을 유연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게 마진의 크기와 오류 사이에서의 균형을 잘 잡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 값을 높게 설정한 경우는 하드마진, C 값을 낮게 설정한 경우는 소프트 마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초평면, 이제 구하고 싶은 하이퍼플레인을 초평면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 목적 함수는 이제 마진을 최소화하는 목적 함수에다가 오분류를 허용하는 정도를 이제 더해주는 목적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제약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분류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분류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약 조건입니다. 이것은 학습 파라미터가 초평면과 적어도 마진만큼의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 학습 파라미터가 그냥 P라고 할게요. 학습 데이터가 하이퍼플레인과 적어도 마진만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제약 조건이 붙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근데 이 SVM을 학습한다는 것은 결국 최적화 문제이고 이제 최적화를 풀면서 다음과 같은 해를 얻게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느냐, 여기서 얘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저번 시간에 배운 라그랑주 승수법이 이용이 되게 됩니다. 라그랑주 승수법이라는 것은 제약이 있는 최적화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약 조건을 목적 함수와 합쳐요. 그래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풀었을 때 이러한 해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그랑주 승수법이 여기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라그랑주 승수법은 제약이 있는 최적화 문제에서 목적 함수로 제약을 옮김으로써 제약이 없는 문제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라그랑주 승수법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아까 전은 아니지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처럼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F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건데 이러한 제약 조건 안에서 이거를 최소화시켜라 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알파라는 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쌍대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은 것은 W라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나 이제 알파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약간 돌려가지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알파라는 것을 더 곱해서 이제 더하게 되는 형식으로 auxiliary 펑션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auxiliary라는 게 이제 보조자, 보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돌려서 구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때 이제 이 auxiliary 펑션은 KKT 컨디션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KKT라는 말을 빼고 볼 때면 그냥 조건이에요.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그 조건이 모든 변수에 대한 미분값은 0, 그러니까 편미분값을 각각 했을 때 모두 0이 나와야 하고 모든 라그랑주 승수값과 제약 조건의 부등식의 곱은 0이 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라그랑주 승수값이라는 것은 이 알파를 의미를 하고요. 제약 조건의 부등식이라는 것은 이 제약 조건에 있는 gx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곱하기 gx의 곱은 0이 돼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라그랑주 승수값은 음수가 아니다라는 것은 라그랑주 승수값인 알파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SVM의 수리적 모델링에서 라그랑주 승수법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보면 돼요.
자, 이 위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뭐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함수는 아까 전과 비슷하게 이제 라그랑주 승수법에서 f를 미니마이즈 하는 꼴이에요. 그리고 서브젝트, 그러니까 제약 조건은 아까 전에 gx가 0보다 작다라는 서브젝트가 있었죠. 그랬을 때 얘는 얘 보니까 얘는 큰데? 이러면 바꿔야 합니다. 새로. 라그랑주 승수법을 쓰기 위해서는 얘를 바꿔야 돼요. 이거를 이제 1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yi의 xt wt xi 플러스 w0는 0보다 작다. 이렇게 고치면 얘가 gx가 되고 얘가 fx가 되면은 라그랑주 승수법을 쓸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KKT 컨디션을 쓰기가 딱 좋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가 얘를 f, 얘를 g라고 두고 이제 라그랑주 승수법을 공식처럼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목적 함수가 이렇게 변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밑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F였고 여기가 시그마의 알파의 G꼴이에요. 근데 원래는 플러스로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들어간 이유가 우리가 아까 전에 제약식에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붙여서 이렇게 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를 거는 없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KKT 컨디션을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모든 변수에 대한 미분값은 0이 되어야 한다겠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변수를 보면은 W, 알파, B 이렇게 있어요. 변수가 3개죠. 이 B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W0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첫 번째 KKT 컨디션을 만족하기 위해서 먼저 변수들의 모든 편미분 값이 0을 만족시키는지를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순서대로 W, B, 그리고 알파에 대해서 편미분 한 개 0인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잠시만요. W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예정입니다. W에 대해서 이 식을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W만 보면 돼요. W만 봤을 때 여기 W 있고 여기 W 있죠. 이랬을 때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은 이 식이 W 벡터의 마이너스 시그마 알파의 Y의 X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날아가서 그리고 얘가 0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W 벡터는 시그마의 알파 i의 y i의 x i가 되어야 한다까지를 알 수가 있어요. KKT 컨디션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편미분 B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랬을 때 B가 어딨냐라고 보았을 때 여기 있죠. 여기까지 미치는 식이 얘잖아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알파와 y는 0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파를 편미분해서 그 값이 0이 되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다른 KKT 컨디션을 먼저 만족하는지를 보고 갈 거예요. 다른 KKT 컨디션이 뭐였냐 하면은 이제 알파와 G의 곱은 0이다. 그리고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3번으로 이게 쉬우니까 이걸 먼저 쓸게요. 알파 i는 0보다 커야 하고 이 G를 아까 전에 어떻게 정의를 했냐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G를 넣어주면은 xi 플러스 b의 플러스 1에 이게 0이 된다까지 했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알파를 편미분한 것 빼고는 다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식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복잡하니까 생략을 할게요. 이게 막 더하고 빼고 이런 과정이긴 한데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편미분 값을 했을 때 이 L 알파를 0을 만드는 것을
0을 만드는 알파 값을 찾아야 해요. 근데 이거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원래는 이제 유도를 하지 않고 보통은 컴퓨터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유도 과정이 있고 우리가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쓰는구나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다가 이 값이 최대가 되는지 최소가 되는지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식을 보면은 여기는 알파가 1차, 여기는 알파가 2개 곱해져서 2차예요. 그래서 1차식에서 2차식을 뺀 형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 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오목 함수로 컨케이브 함수가 되죠. 그래서 컨케이브가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맥스 시키는 값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0이 맥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미리 맥스라고 써놨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 형태를 통해서 이게 맥스가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알파를 찾고 이것을 맥시마이즈 하고 그리고 그때 제약 조건이 이렇게 들어간다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W를 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까지가 라그랑즈 승수가 SVM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알고만 계시면 되고 그냥 팔로우업 하시기만 하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 싶은 W 벡터는 아까 전에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결론이 난다라는 것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W를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다까지 끝입니다. 복잡했나요? 그럼 SVM을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선형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지 않은 비선형 SV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하이퍼플레인에 딱 하나 그으면은 딱딱 나눠졌어요. 근데 얘는 뭐 어디를 그어도 뭐 나눠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동그랗거나 뭐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이 데이터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선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하이퍼플레인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식을 한 차원 높여서 2차식으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러면 2차 함수로 변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선을 딱 그으면은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선으로 나누기 위해서 2차식으로 바꿨잖아요. 차원을 높였잖아요. 그것을 커널 펑션, 커널 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널 펑션을 이용해서 선형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데이터를 선형적으로 구분이 가능하게끔 바꾸겠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뭐 여기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하이퍼플레인과 같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선형 SVM으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차원을 증가시켜서 선형으로 분류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것이 커널 트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차원의 데이터를 캐피털 D차원으로 바꾸어서 차원을 증가시키고 이 차원을 증가시킬 때 어떠한 함수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차원을 증가시키는 함수를 이제 매핑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매핑 펑션이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원을 증가를 시키면은 컴퓨터가 계산해야 되는 양이 너무나 많아져요. 우리가 2차원 데이터를 뭐 3차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면 6, 7차원, 뭐 7, 8차원 이렇게까지 높아져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쉽게 풀기 위해서 이제 차원을 증가시켰던 건데 오히려 차원을 증가시키니까 컴플렉시티가 너무 높아지더라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리니얼 바운더리를 쓰는 이유가 efficiency의 향상이고 이제 컴퓨터적으로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복잡성이 높아졌다는 모순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것이 이제 커널 트릭입니다. 커널 트릭은 차원을 높이기는 하지만 계산량을 높이지 않는 건 아니고 그다지 높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계산량을 높이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뭔 소리냐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우리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벡터의 내적 결과는 언제나 스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오리지널 스페이스에 있던 값들의 계산을
매핑 펑션에 적용을 시켜서 이제 증가한 차원에서 내적 계산을 하겠다였어요. 근데 이 결과가 그 매핑 펑션을 한 결과나 그냥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어떤 커널 함수를 적용한 결과나 같다면 굳이 매핑 펑션으로 차원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핑 펑션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과가 같으니까. 계산량을 높이기만 하는데. 그랬을 때 증가한 차원에서의 내적 결과가 어차피 스칼라라면은 복잡한 내적 계산을 하지 않고도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의 어떠한 함수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커널 트릭, 커널 펑션이라고 하고, 이때 이것을 커널 펑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은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오리지널 디멘션이 3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3차원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면은 우리가 매핑 펑션을 했을 때는 이제 이게 9차원이 돼요. 세보면 9개거든요. 이게 9차원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아졌어요? 복잡성이 높아졌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원래 커널 트릭으로 하지 않고 그냥 원래 벡터 내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걸 모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를 벡터 내적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 곱해서 더하고 얘랑 얘랑 얘 곱해서 더하고, 저도 다 하지 않을게요. 너무 많아요. 죄송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결과가 x1, y1, x2, y2 그리고 x3, y3의 제곱이 되고, 이것이 이렇게 벡터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든 그냥 한 방에 이렇게 계산을 하든 결과는 똑같으니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커널 트릭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하지만 이 K라는 커널 트릭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래의 스페이스에서 이제 계산을 하겠다, 쉽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이 커널 트릭, 커널 펑션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커널 펑션에서 매핑 펑션을 몰라도 커널 펑션만 알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할 때, 뭐 돌릴 때 매핑 펑션을 몰라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까지가 이제 커널 트릭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커널 펑션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커널 펑션이 각각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러한 커널 펑션은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은 복잡한 분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이제 과적합될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진 분류 SVM에 대해서 비선형 SVM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다중분류 SVM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중분류 SV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클래스 SVM은 이제 2개 이상, 3개라고 해도 되겠네요. 3개 이상의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SVM은 정상, 불량 이런 거를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었다면, 멀티클래스 SVM은 불량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떤 불량인지까지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one versus rest 방법이고 하나는 one versus one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각 모델 중에 가장 높은 출력값을 가진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n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2개의 클래스를 선택하여서 초평면을 만드는데 이를 모든 조합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M combination 2 모든 조합에 대해서 만든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각 모델마다 그 클래스의 예측에서 가장 많이 예측된 클래스로 분류하는 투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one versus rest 방법은 각 모델 중에 가장 높은 출력값을 가진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선을 그었을 때 1.0,
두 번째를 그었을 때 마이너스 5.5, 세 번째를 그었을 때 2.5 이런 값이 나왔다고 칩시다. 이때 가장 높은 출력값은 2.5니까 우리는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이제 얘로 이 클래스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 vs 원은 아까 컨비네이션을 한 모든 조합에 대해서 각각 해본 다음에 가장 많이 된 것을 투표 시스템으로 선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테스트 데이터를 얘로 나눠보고 얘로 나눠보고 얘로 나눠봤을 때 똑같은 위치의 테스트 데이터가 처음에는 빨간색에 들어가 있죠. 두 번째는 파란색 네모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에도 파란색 네모에 들어가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는 파란색이 많이 들어가니까 파란색으로 예측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32번을 그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모든 조합에 대해서 두 개로만 나누는 것으로 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내용이 끝났어요.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그래서 서머리만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SVM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은 다들 아시다시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모델링하는 기법이고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학습 파라미터인 베타 혹은 W 벡터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때 어떻게 찾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면 1, 2,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최대 우도법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까 전 수식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은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변수의 크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델링 기법이기 때문에 이제 분포나 범위가 다를 때 스케일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킹런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변수의 수가 증가하면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 변수의 수가 증가하면 이제 결정계수, 상관계수, 다중공선성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축소를 할 때 상관계수, 다중공선성을 통해서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으나 리치와 라쏘 회귀계수, 리치와 라쏘라는 방법은 계수 축소법, 회귀계수를 0에 가까운 수로 축소하거나 아니면 회귀계수를 완전히 0으로 축소하거나 만드는 방법이 있었다까지가 리니어 리그레션이었고요. 로지스 리그레션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다. 그래서 0.5보다 클 때, 작을 때 이게 나눠지게 되는 거고 그때 필요한 개념이 오즈 그리고 곡선으로 만드는 로직 변환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하이퍼 파라미터 W를 찾는 방법은 이제 MLE였습니다. 그 다음에 SVM이었죠. 이거는 출력 변수와 다른 데이터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하이퍼 플레인을 구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이랬을 때 죄송해요. 저만 보고 있었네요. 그리고 SVM은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인데 이제 맥스 마진을 이제 역수를 취하고 그리고 제곱을 해서 쉽게 만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오분류가 허용이 되는가에 대한 그 사이를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목적 함수로 만들고 그걸 이제 라그랑주 승수법을 통해서 W를 찾는 그런 방식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선형 SVM 같은 경우 차원을 높이지만 계산량을 높이지 않는 커널 트릭을 이용해서 하이퍼플레인을 구하면 되고 이것은 이제 내적 결과가 이제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어떠한 함수로 표현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굳이 매핑 펑션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